네, 반갑습니다. 덕성여대 박현영 교수입니다. 저희가 그 의원님들과 저희 사단법인 한미얀마 연구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기획한다고 이제 미얀마에 계신 분에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그 문자를 드렸더니 굉장히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문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현지에 있는 그 미얀마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 협력 방안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견을 같이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몇몇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시고 같이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이제 미얀마 쿠데타의 2021년 미얀마 쿠데타의 특성을 먼저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미얀마 내부와 외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협력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협력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이번이 세 번째 군사 쿠데타입니다. 62년도에 최초 내윈 이제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버마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장기 88년까지 초기 이제 쿠데타가 세력이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8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88혁명이라고 해서 3,000명 정도가 당시 이 몇 개월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 88혁명 이후에 사실 이 쿠데타에 대한 반대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저항은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쿠데타에 대해서 시민의 저항들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 해당 신군부 세력들이 향후에 민주화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그리고 2008년 이제 헌법 만들어지고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2016년까지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88혁명에 3,000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달에 발생한 3차 군부의 어떤 쿠데타 부분은 이전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안정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되돌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군부 입장에서도 뭔가 큰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민주화되는 이 도도한 흐름을 막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연대를 통한 총파업 그리고 전국적인 그리고 이 결과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사망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동시에 군부 내에서도 경찰이나 군부에서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소수민족과 이렇게 군부와 연대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와 연대하는 측면 이렇게 해서 물리력으로도 이제 상호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021년 쿠데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군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취약성을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군부에 대한 지지 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선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듯이 전체 국민의 83% 의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NLD 정당 민주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군부에서 말한 쿠데타 명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속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가 제시한 자발적인 의회 해산 후에 군부 주도하에 1년 후에 재투표를 실시하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에서도 작년 9월만 해도 하루에 1000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2월 정도에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고, 인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가지고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는 찰나에 이렇게 쿠데타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많은 시위군중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계가 되지 않은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비무장 시위에 대한 폭력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22일과 28일 그리고 3월 14일에 걸쳐서도 한 200명 가까이 이제 크게 이제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내부 이탈 병력이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게 경찰이 할 일인가, 또 군부 내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양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 중에서 큰 샨이나 까렌족이나 까친족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부와 연대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도 이제 시위 세력을 보호하는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물리력을 군부만 100%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정부 측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비대칭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무장으로 이렇게 투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리력을 가졌다라는 상징적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임시정부의 등장입니다. 이제 그 NLD 정당의 가장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포스트 아웅산 수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임시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뉴 제너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 이 부분도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미얀마의 어떤 쿠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얀마에는 보면 불교 세력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국민의 88%가 불교도이고, 그리고 승려에 대한 존중, 그리고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샤프란 혁명이 주도적으로 됐죠.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불교 세력의 어떤 메시지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홀라잉 총사령관도 쿠데타 직후에 사원을 방문해서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시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불교 세력은 어떤 중립적인 입장,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어떤 그 종교적인 방향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너무 보수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지금 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체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반군 활동을 통해서 실전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군부 정부에 연대하고 있는 이제 라카인족이나 몬족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측면이고, 민주정부와 함께 연방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샨이나 까레이나 카친족은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 내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부와 소수민족 플러스 민주정부 간의 이런 대응, 이런 어떤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 세력이 좀 힘을 내고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으면 좋은데, 몇 가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민주 세력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많은 이유가 잘했다기보다는 절대 군부에는 정권을 줄 수 없다라는 어떤 반작용으로 민주정부를 지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공고한 지지율이기보다도 군부에 대한 저항감에 의한 어떤 반사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이제 미얀마 내에서 물리력은 오직 군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제 쿠데타가 완성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주 세력이 가진 물리력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아웅산 수치 양성에 좀 실패한 부분과,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어떤 취약한 점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정부를 지금은 대안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후는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이후 사태를 좀 보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부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의 어떤 그 지금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입과 그리고 도움, 지원 그리고 이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국제연합과 아세안 이 두 주체가 있지만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안보리 제7장의 유엔 헌장 7장에 의한 강제력, 무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6장에 있는 경제제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얀마의 어떤 그 경제 오픈 개방성을 고려했을 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큰 위협이 되겠으면 이제 이제 어떤 그 지속성을 갖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겠지만 지금 당장 군부에게는 쿠데타를 어떻게 좀 방향을 돌리거나 하는 정도의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부분인데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미얀마도 아세안 회원국이기 때문에 어떤 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세안 자체적으로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는 미얀마와 동일하게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입니다. 그리고 브루나이는 왕국이고 베트남은 거의 이제 그 당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처럼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고도화된 형태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은 각 국가별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미얀마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제기구가 지금 어떤 인도적인 인권 보호나 아니면 이 무력 진압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훨씬 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이제 큰 어떤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지금이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지역 내 패권 어떤 다툼 상황이어서 그리고 미국이 공고한 상황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 이제 막 등장해서 과거와는 다른 시도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힘을 들이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강조한 것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제재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군부가 또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정 문제 불간섭 원칙에 근거해서 미얀마는 미얀마 내부적으로 그 정치 세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완만하게 해결만 하면 된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내정 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어떤 국가보다도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개입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과 EU 같은 경우는 이미 로힝야 사태를 통해서 이제 미얀마에 경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수단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게 큰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군부가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따를 만한 그게 좀 수단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게 지금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국제사회 대응을 이제 모아보면 철저하게 몇몇 국가, 우리나라와 뭐 미국, 유럽을 제외하고는 내정 문제 불간섭 원칙. 지금 미얀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동시에 이제 인권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인 이해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기다려줄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점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나 아니면 어떤 지역 내 패권 국가가 뭔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중국과 인도 간에, 또 중국과 일본 간에도 이러한 굉장히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민주 세력과 불교 세력, 소수민족 등 미얀마 내에 있는 자체 돌파력이 굉장히 약한 측면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해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은 게 이런 복합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2월 2일 날 바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 이제 외교가에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낸 이 성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교계에서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미국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낸 거라고 합니다.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을 존중한다. 이거는 군부 세력을 반대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측면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민주적 절차에 따른 어떤 평화적인 해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우리는 군부에 대해서 반대한다. 민주인권,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라는 측면을 낼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메시지를 낸 거고, 이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폭력행위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 그리고 누구는 늦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3월 6일 날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을 때 대통령 메시지도 SNS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당일날 국무총리, 그리고 12일 날 정부 공동 대응 조치, 그리고 국회나 아니면 이제 그 국회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은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어떤 방화나 아니면 피해는 전혀 없고,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나라 공장에 국기를 내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봤을 때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보호나 아니면 어떤 안전인가, 미얀마 어떤 국민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쿠데타를 근본적으로 실패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명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메시지나 아니면 이후 처리, 이 스탠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져서 우리나라가 이후에 좀 어려운 어떤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이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원하고 메시지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나 아니면 투자나 우리 기업이 현재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해나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으로 아니면 국회에서 아니면 시민단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좀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당사자들에 있어서 국회나 정부나 지자체가 할 역할과 시민단체나 아니면 개인과 아니면 국제적으로 연대할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 국제적인 연대,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기회를 주는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래를 좀 고려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쿠데타 이후 상황이 종료돼 있을 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에서 가지는 위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한국에 대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유사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총 이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협력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쉽게 끝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한 그리고 이게 관심을 가졌다가 점점 이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군부는 물리력이 있고 그리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 민주 세력이 이제 지원이 줄어들거나 관심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게 왜 끝나지 않지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급속도로 동력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한다. 거기에서 필요한 리소스나 아니면 지원이나 아니면 국제사회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도 좀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나라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는 철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장기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정부에서 좀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임시기구에 대한 지금 관계 형성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용명 의원님도 미얀마 측에 계시는 어떤 분과 이제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서도 그리고 임시기구에 대해서 NLD 정당에서 정통성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주지 않고 있는 상황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 기구가 공식화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협의나 지원 같은 게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잠정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무력 개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인권보호, 폭력행위 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른 기구와 연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입장에서는 이제 아세안의 역할과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 회복을 고려해서 경제단체와 협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단기, 중기로 나눠서 우리가 국제협력의 목표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력을 확보한 군부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재원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만 이후에는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분야별 의료나 보건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연대를 각각 이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다면 아니면 국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로스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미얀마에 계신 분들,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활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할 거라면 저는 지역 중심으로 좀 지금은 중앙과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 중심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위의 활동을 좀 확산하거나 아니면 단체와 연대하는 부분 그리고 개인들도 이게 캠페인화, 붐화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해시태그나 아니면 뭔가를 좀 지지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중심한 SNS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사진과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미얀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번역을 통해서 공유하는 상황 공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상징적인 몇몇 부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모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하면 미얀마 관련해서 누구 또 유명인 하면 누구 그리고 아니면 지역 하면 누구 이렇게 좀 하이어라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동력을 좀 확보하고 좀 연대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국제 협력이나 대안을 좀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장기전을 고려해서 의견을 모을 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회가 이렇게 나서 주신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